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재는 단가 백신만 가능한 국내 코로나19 기초 접종에 앞으로는 이가 백신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앞으로는 단가 백신 도입 계획은 없지만 기존 반입 물품 소진을 위해 화이자 단가 백신의 접종 기간을 오는 7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인공지능 AI 챗봇, 챗GPT의 유료 버전이 월 $20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제작사인 오픈AI는 유료 버전은 일단 미국에서만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 다른 국가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유럽연합에서 팔린 신차 가운데 전기차 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10%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EU에서 오는 2035년 휘발유차와 경유차 판매 금지를 앞두고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속화하는 모습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버려지는 폐의류 더미에서 고순도의 폴리에스터를 쉽게 추출해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환경 공해를 줄이고 경제적인 효과도 노릴 수 있는 신기술에 대해 개발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우리나라는 의료 서비스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도 임상 경험과 연구 능력을 모두 갖춘 의사 과학자는 극소수입니다. 의대 교육 과정에 연구 참여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 제도적 뒷받침이 약하기 때문인데 YTN 사이언스가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방역 당국이 현재는 단가 백신만 가능한 코로나19 기초 접종에 이가 백신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추가적인 단가 백신 도입 계획은 없고 앞으로 이가 백신을 활용한 기초 접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말까지였던 화이자 단가 백신의 접종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화이자 단가 백신의 유효 기간이 지난달 31일에서 7월 말까지로 6개월 늦춰진 데 따른 겁니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개발된 이가 백신은 기초 접종을 완료한 경우만 추가 접종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중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 수가 정점 때와 비교해 최근 약 90%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홈페이지에 올린 최신 보고서에서 전국의 병원에서 나온 코로나19 감염 사망자가 1월 4일 하루 4,273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 하락해서 1월 30일 하루 434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센터는 또 지난해 12월 25일 29.2%로 정점에 도달했던 PCR 검사 양성률도 점차 감소해 지난달 30일 2.5%로 집계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30일 중국 본토 내 발열진료소에서 진료받은 사람 수는 16만 4천 명으로 정점 대비 94.3% 줄어들었다고 센터는 소개했습니다. 중국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재개하면서 자국민은 제외했습니다. 사실상 한국인을 겨냥한 조치인데 예상보다 맞대응 수위는 약했다고 합니다. 어째서인지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발 직항편 승객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재개된 첫날, 광저우와 우한, 웨이하이 등 6곳에 모두 10편이 도착했습니다. 공항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먼저 중국과 타이완 여권 소지자들부터 항공기에서 내렸습니다. 중국인은 제외한 외국인, 사실상 한국인에게만 입국 코로나 검사를 실시한 겁니다. 다만 우려했던 것처럼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항에 대기하진 않았고 비용도 무료였습니다. 추후 양성으로 판명될 경우 자택이나 숙소에 격리하도록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크게 불편함은 없고 시간만 약간 지체됐을 뿐이래요. 전화번호 다 확인하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핸드폰으로 연락을 준다 그랬다고. 한국에서도 우리 국민은 공항 대신 거주지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자택 대기합니다. 반면 중국인들은 공항에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비용도 자부담입니다. 양성 판정을 받으면 곧바로 인근 호텔에 격리돼 일주일 동안 발이 묶입니다. 중국 당국의 맞대응이 우리의 입국 제한 조치보다 가볍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我们愿意同各国一道，尽可能的便利中外人员往来。我们不得不按照对等的原则回应。
중국의 거센 반발에 우리 정부도 뒤로 한 발 물러서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2월 28일까지 되지 않더라도 그 전이라도 저희로서는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서 외교 문제로 비화한 한중 갈등의 봉합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하고 이제는 소비국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밀수하는 수법도 더 교묘해지고 있는데 단속 최일선에 서 있는 관세청은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람보르기니 안에 숨겨둔 가방에서 필로폰과 전신 마취제인 케타민이 쏟아져 나옵니다. 판매용이지? 소분한 거지 다 판매하려고. 지방 곳곳에도 각종 주사기와 마약 소분 용기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시리얼 상자로 둔갑시킨 마약을 국제 우편으로 들여오다 관세청에 적발된 겁니다. 이렇게 압수당한 필로폰과 대마, 신종 마약 엑스터시까지 양이 7kg에 달하는데 주로 강남 클럽에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됐습니다. 마약 밀수법은 날로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구슬 안에 필로폰을 들여오거나 인스턴트 커피에 환각을 일으키는 합성 마약을 섞어 눈속임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렇게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들여오려다 적발된 마약은 모두 624kg, 불과 5년 만에 2배 늘었습니다. 양만 따져도 서울 인구가 한 번씩 투약하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특히 올해는 국제 우편을 이용한 비대면 밀수가 대폭 늘었고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일상이 회복되면서 늘어난 여행자를 이용한 밀반입도 재개되는 추세입니다. 마약 청정국에서 이제는 소비국이 되자 관세청은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국경 단계에서 마약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에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마약 광역 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전담 인력을 3배로 늘렸습니다. 신고 포상금도 최대 3억 원으로 상향했고 마약 적발을 위한 최첨단 장비 40여 대를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또 동남아와 유럽 등 주요 마약 유통국과 합동 단속을 확대하고 통관검사 체계별로 마약 차단망을 구축해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절도범들이 일본에서 훔쳐온 고려 불상에 대해 6년 만에 항소심 판결이 났습니다. 우리 측 소유권을 인정한 원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일본 사찰의 소유권을 인정했는데요. 원고인 서산 부석사 측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상군 기자입니다. 서산 부석사가 제기한 불상 인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온 고려불상에 대한 우리 측 소유권을 항소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전 고등법원은 고려불상 인도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인 부석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불상 속 기록에 소유주로 등장한 서주 부석사가 지금의 서산 부석사와 같다고 인정되지 않아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신 불상 소유권은 피고 보조 참가인인 일본 관음사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왜구가 불상을 약탈해 일본으로 반출했다는 상당한 정황이 있어 일본 관음사 측이 불상을 적법하게 받았다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음사가 불상을 20년 동안 소유사를 갖고 점유한 만큼 일본 민법에 따른 취득시효 규정이 완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소유권의 귀속을 판단할 뿐이라며 불상 반환 문제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국제법적 인연과 문화재 환수에 관한 협약 등의 취지를 고려해 다룰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산 부석사 측은 1심과 정반대인 결과에 즉각 반발하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저희로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고 용기 있는 대한민국의 판사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그 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불상은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서산 부석사 측이 곧바로 상고할 뜻을 밝히면서
고려 불상의 최종 소유권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6,000명대를 기록하며 목요일 기준으로 7개월여 만에 최소를 기록하는 등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감염 취약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 일상 회복에 성큼 다가선 모습인데요.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종식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설 연휴 영향이 우려되기도 했는데 큰 여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제로 이제 설 연휴 기간 이후에도 이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재생산 지수가 0.7 정도로 유지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전체적인 확진 환자 규모도 줄고 있고 네. 위중증 환자도 이제 350명 전후로 많이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사망자는 아직은 조금 더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이 7차 유행의 마무리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유행 마무리 단계라고 하셨는데 또 면역 회피력과 전파력이 강한 BN.1이 우세종이 됐습니다. 이게 유행에 어떤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변수가 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7차 유행의 시작은 BA.5라는 그 변이종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네. 중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BN.1이라는 새로운 변이가 BA.5를 대체하는 과정이 이어졌는데 전체적으로는 그 환자 규모가 계속 줄어드는 방향으로 감소하면서 대체를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BN.1이 새로운 유행을 더 크게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에서는 XBB 1.5라는 변이가 많이 확산하고 있는데 국내에는 아직은 이런 변이가 많이 발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도 이런 XBB 1.5처럼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서 유행을 주도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문제인데 이번 7차 유행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오미크론 하이 변이에 의해서 감염되거나 재감염되면서 일정한 국민들의 표현이 이제 집단 면역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네. 전반적으로 면역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분포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면역이 감소하는 시기 빠르면 한 3월 말이나 4월 초 이후에 그 당시에 이제 새로운 변이가 어떤 것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유행의 규모나 또는 시작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이번 주부터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가 됐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뭐 병원에 계셔서 계속 마스크를 쓰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실내 마스크 완화 조치가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 걸로 보십니까? 이번 2월 달이 이런 마스크 의무 해제에 의한 영향도 보고 또 이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개학을 하면서 이 만남이 잦아지는 그런 영향도 봐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2월에 이 전체적인 유행의 규모가 다시 커지거나 정체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은 새로운 시도 또 새로운 변화를 추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새로운 그 시도의 추가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 같은 혹시 그런 방역 조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마스크 부분도 있고요. 네. 지금 그 격리 기간이 의무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가 가능한 시점은 혹시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며칠 전에 그 코로나19 특별대응단의 정기석 단장님께서 5월 정도를 이제 예측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희망적인 사항들이 이어졌을 때 가능한 얘기들인데 좀 단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 코로나19에 의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엔데믹이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인데 이 엔데믹이 된다는 것은 언제나 일정하게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고위험군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유행 양상에 따라 좀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가급적 권고하는 수준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렇지 않은 연령층, 그러니까 위중증 환자 발생이나 사망자가 거의 없는 연령층, 뭐 예를 들면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20대, 30대 정도가 되겠죠. 이런 연령층에서는 연령에 따른 구분으로 인해서 마스크를 해제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WHO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코로나19의 그 유행 양상이 전 세계적인 그 유행이 멈추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고 지역에 따른 많은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 이 비상 상황을 중단하기에는 아직도 불안 요인이 많다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고 또는 지역에 따라서 또 한 가지 이제 지역에 따라서 크고 작은 유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그 비상 선언을 사태 선언을 해제하지 못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이 코로나19가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그 선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그 WHO가 그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만약에 해제하면 우리나라도 7일 격리 의무가 풀리지 않을까 이런 그 예상을 했던 분들이 많았거든요. 어떤 조건이 선행이 돼야 될까요? 그런데 사실은 그 7일 의무 격리를 해제하려면 그런 그 외부적인 그런 그 이 상황 판단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데 일단은 그 아프면 충분히 쉴 수 있는 문화가 도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든 아니든 간에 이런 그 호흡기 감염병이 의심이 됐을 때 이 충분히 쉴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돼야지만 이 의무를 권고로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지금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봄철 대유행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일단은 3월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어린이 청소년들 또 학생들과 같은 젊은 층들의 개학과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새로운 활동들이 시작되는 시기에 어떻게 변화하느냐도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마스크 의무 해제를 한 상태에서 2월 달에 유행 양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3월 달쯤에는 상당한 소강기 상태로 접어들었다가 4, 5월 거치면서 새로운 변이의 유입으로 인한 새로운 유행이 시작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조금 더 완화된 방역 체계 그리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면밀하게 계속 대응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 브리핑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이전 한 해 동안 외국인 환자 50만 명이 찾을 만큼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의학과 임상 경험, 연구 능력을 모두 갖춘 의사과학자는 국내 극소수에 불과한데요. 의사과학자 이슈를 짚어보는 연속 보도 두 번째 순서로 오늘은 우리나라의 의사과학자가 드문 이유를 양회영 기자가 찾아봤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종양내과 김한상 교수는 간암과 대장암 환자들을 진료합니다. 이후 여러 전문의가 모여 암 환자에게 검사 결과를 설명하고 다양한 치료 방법을 제시하는 다학제 진료에 참여합니다. 오후 3시쯤 의사로서의 모든 일정이 끝나자 김 교수는 과학자로서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의사과학자인 그는 환자를 진료하며 경험한 임상적 특징을 바탕으로 암 전이 현상과 관련된 암세포 내의 신호 전달 물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환자분께 직접 약을 투여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런 이제 실험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 환자분의 조직에서 기원된 암세포의 어떤 돌연변이를 유도한다든지 다른 약제를 이제 시험해 본다든지.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의사과학자 전문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특히 미국은 1960년대부터 120여 개의 의대에 의사과학자 양성 과정을 도입했는데 매년 의대 졸업생 중 3.7%인 1,700명 정도가 의사과학자로 배출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3천여 명의 의대 졸업생 가운데 의사과학자의 길을 걷는 경우는 채 1%도 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임상 의사에 비해 의학 연구만 하는 교수 연봉은 절반 이하 수준인데다가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병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임상과 연구를 병행하다 보니 다른 분야에 비해 연구비 수주에도 어려움을 겪어 의사과학자로 안착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독립적인 연구자로서 계속 연구를 하려면
병원에 취직을 해야 되는 것이고 환자 진료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죠. 자기가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연구를 하고 거기서 성과를 내고 또 다른 분들과 경쟁해서 연구비를 수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 봉착하게 되고. 6년의 의대 교육 과정에서 연구기에 참여가 거의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매년 1조 원을 투입해 전공의는 물론 의대생도 의사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의사과학자를 키우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인식 변화와 함께 제도적인 뒷받침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미국 스타트업 오픈 AI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인공지능 AI 챗봇 챗 GPT의 유료 버전을 이용료 월 $20, 약 24,000원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료 버전은 미국에서만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국가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오픈 AI는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1월 공개된 챗 GPT는 며칠 만에 100만 명 사용자를 끌어모았고 사람과 상당히 비슷한 수준의 글을 몇 초 만에 내놓는 획기적 성능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UBS는 현지 시간 1일 보고서에서 챗 GPT가 출시 2달 만인 지난달에 이용자 1억 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신차 시장에서 전기차 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10%를 돌파했습니다. 2035년 휘발유차와 경유차 판매 금지를 앞두고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지난해 유럽연합 EU 27개 회원국에서 판매된 전기차 신차는 112만여 대로 2021년보다 28% 늘어났다고 AFP 통신이 유럽 자동차 제조협회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는 전체 신차 판매의 12.1%에 해당하는 것으로 EU 역대 최고의 전기차 점유율이라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EU 신차 시장에서 전기차 점유율은 2019년 1.9%에서 2021년 9.1%로 높아진 후 지난해 마침내 10%를 돌파했습니다. EU 회원국 가운데 전기차가 가장 많이 판매된 나라는 독일로 2021년보다 32% 늘어난 47만여 대를 기록했습니다. 독일의 뒤를 이어 프랑스에서는 25% 증가한 20만여 대, 스웨덴에서는 65% 늘어난 9만 5천여 대의 전기차가 각각 판매됐습니다. 지난해 EU에서 판매된 휘발유차는 1년 전보다 12.8% 감소한 337만여 대, 경유차는 19.7% 줄어든 152만여 대입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차의 시장 점유율은 36.4%로 경유차의 점유율은 16.4%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휘발유차와 경유차를 합친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50%를 넘습니다. EU에서는 오는 2035년부터 휘발유차와 경유차의 판매가 금지됩니다. 유럽연합을 탈퇴한 영국에서는 지난해 26만 7천여 대의 전기차가 판매돼 2021년보다 4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새해 첫 달 물가가 5% 넘게 오르며 5% 이상의 고물가 행진이 9개월째 이어졌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요금이 28% 이상 급등하면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영향이 컸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당분간 물가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공공요금 인상의 후폭풍이 1월 소비자 물가에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1월 전기가스 수도요금은 1년 전보다 28.3% 급등해 별도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해 4월과 7월, 10월에 이어 올해 첫 달에도 인상된 전기 요금의 영향이 컸습니다. 1월 전기료는 전월 대비 9.2%,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29.5%가 뛰었습니다. 도시가스는 36.2%, 지역 난방비도 34% 올랐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의 기여도가 지난달에 비해서 0.1% 상승하였습니다. 상승폭의 거의 대부분 이상을 전기료가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업 제품은 6% 올랐는데 경유와 등유는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이어간 반면 휘발유는 내렸습니다. 가공식품 중에는 빵과 스낵 과자, 커피 등이 많이 올랐습니다.
농축수산물은 한파의 영향으로 1.1% 올랐는데 오이와 파, 닭고기 등은 오름폭이 컸지만 쌀과 딸기는 내렸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3개월 만에 상승폭이 확대되며 9개월째 5% 이상의 상승률이 이어졌습니다. 물가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물가 등으로 기준금리를 지난달 3.5%로 인상한 한국은행은 2월 물가 상승률도 5% 내외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내외 경기 흐름과 물가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으로 진단한 겁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 각종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난방비 대란이 이어지며 정부가 이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2배로 늘린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지원액이 늘어나도 마음껏 쓸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박정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원모 씨는 하루 한 번 씻을 때를 제외하고는 난방을 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도시가스 요금은 기본 요금인 1,100원만 나왔습니다. 가스 사용은 샤워할 때라든가 뭐 설거지하고 그럴 때만 잠깐 써야 되는 거고. 현재 실내 온도는 9도입니다. 난방을 하지 않아 바닥을 만져보면 냉기가 그대로 올라옵니다. 1년에 15만 원 남짓하는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면서도 한겨울에 마음 편히 난방을 떼지 못하는 건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 난방 가운데 딱 한 가지 품목만 바우처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 씨는 셋 중에 전기요금을 내는데 바우처를 쓰기로 해서 난방요금은 지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전자제품이 아무래도 현대생활에는 더 많으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니까 전기를 하게 되면 가스가 바우처가 안 돼요. 기록적인 한파에 에너지값 폭등까지 겹치자 정부는 이번 겨울 에너지 바우처 액수를 15만 2천 원에서 30만 4천 원으로 2배 높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요금을 차감할 품목을 지금처럼 중복 선택할 수 없도록 막아둔 만큼 바우처 금액을 올린 효과도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개 품목만으로는 전체 지급액을 채우기 어려운데 잔액은 다른 데 쓸 수도 없어 무용지물입니다. 전기와 도시가스 등에서 바우처를 나눠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좀 많이 쓸 때는 월별로 한 15,000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겨울철 한 4개월 따지더라도 기껏 써봤자 6만 원이면 아주 많이 쓰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바우처가 민간 사업자들과 연계돼 프로그램상 데이터를 통합하기 까다로워 중복 할인을 막아왔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실물 카드를 통해 바우처 지원 금액을 직접 입금받는 경우 중복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며 요금 차감 방식도 올해 안으로 중복 할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첫 공개시장위원회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지난해의 긴축 정책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파월 의장의 물가 상승세 둔화 발언에 주목하면서 금리 인상을 머지않아 멈출 거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지난해 3월 이후 8번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0.25%포인트 금리를 올리며 금리 상단을 4.75%로 높였습니다. 지난해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을 이어가던 데 비하면 베이비 스텝으로 보폭을 줄였지만 지난 2007년 10월 이후 최고 금리를 찍었습니다. 우리나라와 금리 격차는 최대 1.25%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연준은 최근 인플레이션이 잡히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아직 금리 인상을 멈출 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파월 의장은 앞으로 두어 번 더 금리를 올리면 적절한 수준이 될 거라고 말해 금리 인상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걸 시사했습니다. So we've raised rates 4.5 percentage points, and we're talking about a couple of more rate hikes to get to that level we think is appropriately restrictive. 파월 의장의 현재 물가에 대한 평가도 주목됐습니다. 처음으로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 둔화를 언급해 정책 전환 기대감을 더하게 했습니다. We can now say, I think, for the first time, that the disinflationary process has started. We can see that, and we see it really in goods prices so far. Goods prices is a big sector.
연준의 금리 발표 전까지만 해도 하락세를 이어가던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물가 발언 직후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나스닥이 2% 급등하는 등 미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일자리 시장에 큰 타격 없이 목표로 한 2% 인플레이션 달성이 가능하다며 경기 침체를 피하면서 연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요즘 항공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SAF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지속 가능한 항공기 연료의 영어 약자인데 앞으로 인류가 환경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인 이 연료를 써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면에서는 도저히 지속 가능이 불가능할 정도로 비싸고 양이 적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은 SAF 이야기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There seems to be a lot of talk about sustainability at this year's Farnborough Air Show. A lot of aircraft manufacturers and airlines are talking about introducing sustainable aviation fuel on a larger scale that they haven't done before. But lots of those are only commitments. There isn't really a firm plan in place for most of them. We just don't have enough sustainable aviation fuel. The current capacities, the current production is very low. So we can't just from one day to another fill every plane up with sustainable aviation fuel. We are very committed with our partners, with Aéroports de Paris, with Total, and with all the providers to build the sustainable fuel in France and in Europe. Engines currently are certified to operate with a 50% SAF blend, so 50% SAF blended with conventional Jet A fuel, so that is already an option that is available to all the operators already. And today we are doing 100% SAF flight in one engine. This is a demo flight because 100% SAF is not yet approved. I think we are
looking forward to the next few years to come to demonstrate further the ability of the airplane to use up to 100% of SAF on one aircraft. As you know, the volumes are very small and the price is really expensive, so 3 to 5 times more than classic fuel. Produire un biocarburant aérien durable, ça coûte plus cher que du kérosène, ça coûte 4 fois plus cher, ce qui n'a rien de très étonnant. Je vous rappelle que les automobilistes français qui mettent dans leur voiture du biodiesel tous les jours, ils payent, eux, 3 fois plus cher que le diesel normal. Donc, 의류 산업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지구 전체 배출량의 1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의류 생산량은 매년 증가 추세지만 폐의류는 대부분 소각되거나 버려져서 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폐의류에서 폴리에스터를 추출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 그린탄소연구센터 조정모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폐의류에서 폴리에스터를 다시 뽑아내서 쓸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니까 참 놀라운데요. 어떤 기술인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최근 플라스틱 분리수거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우리가 입고 버리는 옷을 생각해 보면은 분리하지 않고 그냥 혼옷 수거함에나 일반 쓰레기로 많이 버려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의류도 면 실크와 같은 그런 천연 섬유 그리고 나일론 폴리에스터와 같은 합성 섬유에 이르기까지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특히 전 세계 의류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제 폴리에스터라는 합성 섬유는 플라스틱과 마찬가지로 쉽게 분해가 되지 않고 각종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원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의류 폐기물들도 소재마다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각기 다 달라서 분리하지 않으면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또한 의류 염색에 사용한 염료는 한번 가공이 되면은 제거하는 것이 무척 어렵죠. 그래서 의류 폐기물 대부분이 소각되거나 자연에 버려지게 되는 거고요. 네. 당연히 재활용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저희 연구팀에서는 이러한 의류 폐기물로부터 폴리에스터를 선별하고 이를 저온에서 분해해서 이 합성 이전의 원료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네. 개발된 기술에서는 기존에 분리가 어려웠던 그런 이물질들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최초 합성에 사용됐던 원료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을 갖는 이 재생 원료로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자원의 소비, 배출, 재활용이 무한히 반복될 수 있도록 하는 자원 순환형 기술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기존에는 폐의류에서 폴리에스터를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나요? 지금까지 상용화된 기술은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곳에서는 대부분 사람이 직접 분류를 하고 있죠.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수작업으로 진행하다 보니 정확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이제 폐섬유의 이 근적외선을 조사해가지고 이 반사되는 빛으로부터 이 화학적 구조 정보를 얻어내는 그런 방법이나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이 아주 많은 데이터의 축적과 이 안정적이고 빠른 처리 속도를 요구하는 그런 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 구성이 필수적입니다. 또 소재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런 이 초분광학 장비는 분류 효율에 비해서 현재까지는 아주 고가인 편입니다. 예. 이 사람이 수작업을 통해서 분류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은 이 정확도를 일부 개선할 수는 있지만 경제성과 기술성의 한계 때문에 실용화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상 실용화되어 있는 기술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섬유 폐기물은 별도의 수거 방법 없이 여러 재질이 혼합 폐기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박사님께서 개발하신 그 기술은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신 겁니까? 해당 기술에서는 폴리에스터와 여기 사용된 염료 이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화학적 결합 특성을 조절해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추출제가 사용이 됩니다. 네. 먼저 개발된 추출제를 이 섬유 혼합물에 접촉을 시키면은 폴리에스터에 도입된 그런 염료에만 화학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이로부터 이제 탈염료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 폴리에스터 이외의 다른 섬유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추출제 접촉 이후에는 색의 변화가 일어나는 섬유만을 골라내고 이것이 이제 폴리에스터로 분류할 수 있는 거죠. 네. 원래 색이 희거나 없던 섬유에는 반대로 염색이 일어나는 그런 섬유만을 폴리에스터로 분류할 수가 있겠죠. 네. 염색에는 앞서 염료 제거에 사용됐던 그런 추출액을 다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 또한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과정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이물질이 제거된 고품질의 이 폴리에스터 소재만을 얻을 수 있었고요. 인체 유해성이 낮고 자연에서 잘 분해되는 저가 화합물이 추출제로 사용되기 때문에 친환경적 방법에 따라서 폐의 우류를 재생하면 물론이고 이 재활용 공정의 경제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탈염료화나 염료화를 통해서 골라낼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오물이 묻은 의류에서도 똑같이 재활용이 가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재활용 과정에서는 재질 선별과 정제 기능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염료나 안료는 물론이고 이 다른 이물질까지 대부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의류에 사용되는 폴리에스터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음식물 찌꺼기로 오염된 식품 용기, 유색 페트병 그리고 두꺼운 화장품 용기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재활용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던 저급 폐플라스틱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이 버려지는 소재의 오염 정도나 재질에 상관없이 높은 품질의 재생 원료로 다시 제조할 수 있어서 의류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량 또한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을수록 참 놀라운데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이제 선별까지 해놓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폴리에스터를 추출해낼 수 있는 그 원리도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전체 과정은 탈색, 선별, 분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부분은 탈색, 선별까지의 단계였고요. 네. 이러한 단계로부터 이제 준비된 폴리에스터는 완벽한 재활용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화학적 분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이 과정에서는 고분자인 섬유나 플라스틱을 잘게 분해해서 이들을 합성하기 이전 상태인 원료로 되돌리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데요. 저희는 이 과정을 해중합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해중합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고분자 상태였던 폴리에스테르 섬유가 잘게 분해되고 이로부터 생성된 그런 단분자 물질은 이후 용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새로운 소재를 합성하는 데 재활용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기존에 알려진 폴리에스테르 해중합 공정에서는 200도 이상의 고온 조건이 필요한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우리 연구팀에서는 이런 기술들을 저온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해중합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150도에서도 폴리에스테르를 빠르고 완전하게 분해할 수 있는 그리고 반후에 제품을 추가로 증자해서 에너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경제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자원을 순환하는 재활용 기술이 아닌가 싶은데요. 섬유 폐기물에서 추출한 폴리에스터는 그럼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새로운 폴리에스터 섬유뿐만 아니라 불순물 관리 기준이 엄격한 식품용 포장용기나 정밀도가 굉장히 요구하는 정밀도가 높게 요구되는 그런 전자제품용 필름 소재에 이르기까지 그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최근 환경에 대한 우려와 자원 재활용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투명한 생수병을 재활용해서 만든 재활용 의류가 개발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는 단순히 병을 녹여서 형태만 섬유로 변형하는 그런 물리적 재활용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법에서는 재활용 횟수가 반복될수록 품질과 물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재활용의 방향과 용도가 한정되기 때문에 자원이 계속 순환되는 그런 형태의 재활용 방법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하지만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소재가 합성되기 이전의 원료 수준으로 되돌리는 화학적인 재활용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염료와 같은 이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반복 재활용 하더라도 초기 원료와 동등한 수준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유에서 추출했다고 해서 다시 섬유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요. 고순도 고품질이 요구되는 산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여러 장점이 있는 기술인데 이 기술이 현재 상용화가 되었나요? 버려지는 의류는 분리가 어려운 다수의 이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색상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염료나 안료 등은 세탁이나 빛에 노출됐을 때 제거나 변성이 되지 않도록 설계한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네. 이러한 물질들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 자체가 그동안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용화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런데 저희 연구팀에서는 폐섬유를 재활용함에 있어서 극복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 특히 이제 재질 분류나 오염된 이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기술적 장벽들을 아주 단순한 화학적 원리를 통해서 해결을 했고요. 에너지 소모량이 낮은 그런 반응과 정제 기술을 동시에 운영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이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현실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개발된 기술들은 이미 관련 산업의 기술 이전이 이루어졌고요. 예.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르면 2024년까지 폐섬유를 10,000톤가량 처리할 수 있는 데모 설비를 완성할 예정이고요. 이듬해인 2025년에는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예. 자, 지금까지 폐섬유에서 폴리에스터를 다시 재생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 기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의류 산업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만드는 기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환경 보호에 앞으로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과학의 달인 한국화학연구원 그린탄소연구센터 조정모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만한 환자에게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것과 유사한 뇌 위축이 발견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맥길대 연구팀은 1,300여 명의 뇌 스캔 영상을 분석한 결과 비만한 사람과 치매 환자에게서 학습과 기억, 판단 기능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얇아지고 위축되는 현상이 공통으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만한 사람은 치매 환자와 달리 인지기능 검사에서 결함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는 기존 인지기능 검사가 뇌 위축으로 인한 미세한 인지기능 변화를 잡아낼 수 없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속에 사는 미생물 상태와 우울감 등 인간 감정이 연관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장내 미생물과 감정 상태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장내 미생물 16쪽이 우울 증상과 연관성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울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서는 에우박테리움 벤트리오슘균이 거의 없었고 에게르텔라균도 우울 증상과 인과관계가 깊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팀은 우울증이 장내 미생물에게 영향을 주는지 그 반대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장 건강과 뇌 건강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다는 점을 인간에서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구 소멸과 고령화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디지털 기술로 해결하기 위해 지역에 디지털 인재와 기업이 뿌리내릴 수 있는 거점이 마련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2곳에 지역 디지털 혁신 거점을 조성하는 시범 사업을 다음 달 31일까지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입지 2곳을 선정하면 정부가 내년부터 2025년까지 인프라와 산학연 협력체계, 인재 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지원합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과 서울특별시가 고출력 전자기파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고출력 전자기파는 전자장비 내부 회로를 망가뜨릴 수 있는 에너지로 테러 등에 사용되면 통신과 교통 기반 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두 기관은 서울시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고출력 전자기파에 대한 취약점을 분석해 보완 대책을 모색하고 전문 인력 교육과 컨설팅, 성능 시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5만 년) 전 네안데르탈인이 보았던 녹색 혜성이 다시 지구를 찾아왔습니다. 2일 오전 3시쯤 지구와 가장 가까운 거리를 지나갔는데요. 다행히 이번 주는 빛이 없는 곳에서 맨눈으로 관측이 가능하고 다음 주부터 이달 말까지는 천문대 망원경을 이용하면 혜성 관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아마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볼 수는 없을 텐데요. 초록빛을 띠는 혜성이 가는 길을 배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